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하고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오늘 사연자님은 말 그대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몸고생, 마음고생 톡톡히 하셨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사연 유튜브를 듣다 보니 제가 살아온 인생도 참 허무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번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꽤 어린 시절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군대를 다녀오고 바로 졸업해서 취업도 상당히 빠르게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나름대로 명문대에 갔고 학점관리나 스펙관리도 열심히 잘한 편이었기 때문에 대기업 좋은 부서에도 쉽게 취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초봉에서 큰 차이가 나죠. 저는 대기업 중에서도 초봉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제법 큰 돈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초봉이 이미 월 500 근처였으니까요. 사실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대기업까지 들어갔던 건 돈에 대해서 한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 어려운 집안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셨죠. 돈도 그리 넉넉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무척 근검절약하시는 분이셨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궁상에 가까울 정도로 인색한 분이셨습니다. 집에서는 휴지 한 장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죠. 방에 있어도 저녁이 되면 8시에는 무조건 불을 꺼야 했습니다. 그나마 고등학생이 되니 공부한다고 밤 10시까지는 허용해 주셨지만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는 난방기구도 쓰면 안 된다고 하시고 한겨울에 집안에서 패딩을 입고 다니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거의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하고는 하셨고 저희도 찬물로 샤워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싸늘하게 추운 방 안의 공기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처럼 돈돈하면서 처자식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 애초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돈을 아예 많이 벌어버리면 근검절약이라는 명목하에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후 저는 계획대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잘 벌면서 잘 쓰고 살았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몰래 용돈도 찔러드릴 수 있었고 동생한테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밥을 사줄 수 있었죠. 그래도 돈이 남았기 때문에 무척 행복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여자 소개를 받으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이 빠른 결혼이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원래 돈을 잘 벌게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자기 가정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는 다니던 헬스클럽 관장님한테 필라테스 강사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요가하고 필라테스를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 몸매가 정말 좋고 예뻤죠. 워낙 날씬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몸이 다져져서 보통 여성분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도 워낙 하얗고 예뻤고요. 회원님 오시는 거 제가 자주 봤어요.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전 선생님 다니시는 걸 자주 못 뵀었는데. 제가 다니는 시간이 딱 회원님이 러닝 뛰시는 시간이더라고요. 전 한번 요가룸으로 들어가면 거의 그 안에서 다른 회원님들 가르치면서 시간 보내니까요.
따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저를 보시기가 힘들죠. 새로 옮겨간 지 얼마 안 된 헬스클럽은 아주 호화스러운 곳이어서 헬스클럽 안에 요가와 필라테스 룸까지 다 따로 있었어요. 저는 거의 매일 창밖을 보면서 열심히 러닝을 뛰거나 집중해서 근력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헬스클럽에 이렇게 미인인 선생님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죠. 그리고 저희는 따로 만남을 가지면서 점차 더 친해져 갔습니다. 선생님은 워낙 미인이었기 때문에 따로 말 거는 회원들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던 운동도 그만두고 다가가서 가르치고는 했죠. 선생님도 제가 마음에 든 눈치였고요. 결국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사귄 지 한 반년 정도 만에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여자친구가 된 그녀는 무척 기뻐하면서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요. 저는 사실 자신이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직원이기도 하고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으니 집안도 꿀릴 것이 없었습니다. 워낙 아버지께서 근검절약해서 살아오신 덕분에 집의 재산도 모자랄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견례 전에 서로 집안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예쁜 며느리감을 보시고는 처음에는 좋아하셨는데 요가와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니 조금 난처해 하셨어요. 어르신들은 사실 그런 직종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니 어쩔 도리는 없었죠. 아버지는 며느리감이 예쁘긴 한데 너무 낭비가 심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저를 말리셨어요. 너 얼굴 뜯어먹고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니다. 적당히 소박하면서 아껴 쓸 줄 아는 여자 골라야 돼. 아버지, 저는 지금 제 여자친구 사랑합니다. 전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거지 얼굴 때문에 같이 살려는 게 아니라고요. 이 녀석아, 네 여자친구가 못생겼어도 처음에 네 눈을 끌었겠냐? 그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마음으로부터 그 친구 사랑합니다. 전 포기 못해요. 그러다가 너 아내 되는 사람이 사치로 전부 털어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네가 아무리 대기업 직원이라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물론 돈을 아끼는 편은 아니지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돈 쓸 때는 아낌없이 쓰니까요. 아내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아무리 설득해도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눈치채고는 포기하셨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항상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 답답했거든요. 아버지는 너무 빡빡하게 모든 것을 아끼려 드셨고 어머니는 언제나 그런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었지만 그래서 더욱이나 아버지한테 눌려서 사셨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제 아내나 아이 돈 걱정 안 하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정색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뒤 그대로 결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왔다 가고 나서 조금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였죠. 아버님 좀 무서워 보이셨어.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지? 아니야, 무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그럴 리가 있어? 그런데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셔서 말씀도 잘 못 드리겠더라. 우리 아버지 원래 그런 편이셔. 성격이 좀 가부장적이고 단호하다고 해야 할까? 돈 아끼는 거 좋아하시고 전형적인 옛날 남자라서 그래. 그렇구나. 내가 뭐 주의해야 하는 건 없지?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다 수긍하고 얌전히 있으면 돼. 아, 그리고 뭐 샀다는 말씀은 안 드리는 게 좋아. 아버지가 돈 쓰는 걸 엄청 싫어하시거든.
저는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자친구와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두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다른 것들은 전부 좋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여자친구도 부모님 앞에서는 입을 엄청 조심했으니까요. 저와 데이트하면서 먹은 저녁 메뉴조차도 쉽게 말하지 않아서 부모님하고는 그리 크게 갈등이 날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끔이라도 갈 때에는 꼭 소박한 옷에 소박한 가방을 들어서 아버지도 아직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여자친구에게 조금 더 호의적이 되셨더군요. 그런데 장모님을 배웠을 때 좀 의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어서 오게 김서방. 어쩜 이리 잘생겼어? 상견례 전에 장모님께 처음으로 갔던 날이었죠. 몇 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기에 예비 처가에는 예비 장모님과 여자친구만 살았습니다. 남동생도 있다는데 지금은 따로 살고 있다더군요. 지방에서 일을 한다면서요. 장모님은 자식들만 보고 평생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요가 강사이자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면서 벌어온 돈이 전부라서 집은 좁고 낡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좀 누추하지? 이런 곳으로 오라고 해서 미안해. 그래도 명색이 처가인데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면 좋았을 것을. 아닙니다,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장모님 집인데요. 그리고 곧 제 처가가 될 거고요. 그래. 우리 딸 정말 잘 부탁하네. 아유, 어쩜 이리도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 남편감을 골라왔을꼬, 우리 딸이. 사실 제가 먼저 다가간 거라서요. 장모님은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차려놓고는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대기업 직원에 능력도 있고 잘생겼다며 칭찬해 주시는 그 말이 듣기 싫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것이 좋아서 처가에서 무척 기분 좋게 머물렀습니다. 여자친구도 자연스럽게 제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면서 마치 제가 이미 결혼해서 한참이나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안정감과 자랑스러움에 저는 이 결혼이 무척 기뻤습니다. 옆을 돌아보면 아내는 흰 피부에 너무 예쁜 사람이었고 장모님은 조금 드세 보였지만 저를 정말 아끼시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딸이 고생을 안 하겠구먼. 사위를 일이 좋은 사람 얻었으니까. 사실 말이 그렇지. 우리가 여태까지 참 고생을 많이 했어. 엄마, 그런 말을 왜 해? 아니, 사실이 그렇지. 뭐 속이고 살 것도 아닌데 어떤가? 안 그런가, 김서방? 물론이죠. 가정사를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자친구한테서 다 들은 이야기긴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렵게 살아왔다면서 특별히 그런 걸 저한테 숨기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여자친구의 말을 저는 참 고맙게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게 자라나서인지 여자친구는 제가 사주는 작은 물건들에도 많이 고마워했고 저는 그렇게 예쁘게 자라난 여자친구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명품이나 그런 것들도 잘 사주었죠. 여자친구는 사실 절약을 잘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장 사야 했고 본인 말을 들어보자면 충동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했거든요. 작은 문구나 커피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사서 낭비를 하고는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없이 살아서 수중에 돈이 있으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사고 싶은 충동을 못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태 우리 집에는
TV 하나도 제대로 된 걸 못 사놨어. 참 슬프지 않은가? 아, 그렇군요. 처가의 TV는 조금 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걸린 것보다는 상태가 훨씬 나아 보였는데 장모님의 말에 그렇지 않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TV를 직원가에 할인해서 파는데 그거 좀 사다 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정말인가? 세상에,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고맙네, 김서방. 장모님은 너무 기쁘게 박수를 치면서 웃으시더군요. 저는 그냥 예비 처가에도 별 생각 없이 TV를 선물할 수 있는 저 자신의 능력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서 웃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그 후에도 세탁기나 집 낡은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 한탄하셨는데 그냥 한탄이시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그런 말이 길어져서 나중에는 제가 화제를 슬쩍 돌리기도 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해서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너무 예뻐서 친구 녀석들이 아내 친구라도 어떻게 소개시켜줄 수 없냐고 성화를 부렸던 것도 제가 참 뿌듯했어요. 저는 아내가 그렇게 예쁘고 소중하게 자기 관리 잘하면서 우아한 가정주부가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너무 일만 하시고 아끼고 절약하느라 손톱이 깨져도 그냥 밴드로 감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죠. 어머니는 좋은 분이었지만 동시에 무척 궁성맞은 아줌마이기도 했으니까요. 제 곁에 있는 여자는 누구보다 총명하고 깔끔한 여자였으면 좋겠다. 언제나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아내는 정말 자유롭게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제권을 완벽하게 넘겨주고 저는 용돈만 받아 쓰기로 했으니까 처음에는 아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 아내가 식기 세트를 완벽하게 바꿔서 처음 보는 예쁜 그릇으로 식사를 내주더군요. 이거 새로 산 거야? 응, 홈쇼핑에서 세트로 팔길래 요즘 예능이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그릇이야. 너무 예쁘지? 그러네, 예쁘다. 밥맛도 더 좋은 것 같아. 예쁜 그릇에 담긴 음식과 앞에 앉은 예쁜 아내. 저는 돈을 버는 보람이 느껴져서 뿌듯했고 입맛도 좋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주변 물건들을 바꾸고는 했죠.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 금전적으로는 그리 조금씩이 아니었던 게 문제였지만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혹시 사업 좀 하게 해줄 수 있어? 사업? 너무 의외인 말이라서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돌아보았죠. 아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 예전에 알던 요가랑 필라테스 강사들 모아서 필라테스 클럽 하나 열려고. 어디에? 강남에 내가 받은 자리 있어. 거기 열면 완전 잘 나갈 거야. 강남? 그럼 엄청 비쌀 텐데. 그러니까 돈을 좀 대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괜히 물어보겠어? 제가 놀란 얼굴이자 아내는 괜히 툴툴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너무 금액이 커서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아내는 월세는 자기가 어떻게든 하겠다며 보증금만 대달라고 졸랐죠. 사실 아내는 워낙 예쁘고 강사로 일한 경력도 길어서 그 경력을 그냥 사장하기에는 아까운 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좋은 학원에 강사로 들어갈 것을 권했지. 설마 정말 자기가 원장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제 명의로 사놨던 작은 구축 빌라 하나를 팔고
모아놨던 적금을 털어서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 예쁜 아내가 그리도 졸라대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저는 아내가 수익을 거둘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너무 힘들면 보증금 절반 이상 까먹지 말고 얼른 사업 접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특유의 의욕이 가득 찬 아내는 제 말을 그리 잘 듣지도 않았죠. 그리고 반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강남에 얼마나 많은 필라테스 학원들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유명한 강사들이나 인기 있는 학원들이 즐비한 곳이죠. 거기서 아내가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살아남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아내는 처음 얼마간은 전단지도 돌리고 홍보도 하면서 힘내보려고 했지만 사실 제가 해준 보증금도 강남에서 버티기에는 정말 그리 많은 돈은 아니었죠. 아무리 대기업 직원이라고 한들 월급쟁이가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아내가 잡은 자리는 강남 한복판의 가시성 좋은 곳이라 도저히 더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월세였죠. 저는 아내에게 빨리 사업을 접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엄청나게 까먹은 상태라서 그냥 그대로 모은 돈이 허공으로 증발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정말 이럴 거야? 자기가 돈 조금만 더 못해주면 나 더 버틸 수 있어. 잘 될 수 있다고. 아니 자기야, 더는 내가 돈이 없어 정말로. 나 돈 벌어야 된단 말이야. 잘 벌고 싶어. 내가 벌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업은 욕심내지 말고 있어. 자기가 대출해서 나 주면 되잖아. 난 프리랜서라서 대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 주면 안 돼?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 같네요. 아내는 제가 돈 주는 것을 거절하자 며칠이나 화가 나서 방문을 닫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저는 지쳐갔지만 결국 아내는 자기 사업이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폐업한 채로 돌아왔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리는 화해를 했고 아기가 들었었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알게 되고 나서 저한테 말했죠. 나 임신했으니까 걱정 없이 돈 쓸 수 있게 해줘. 나 우리 아기만큼은 정말 최고로 키우고 싶어. 그래 알았어. 내가 정말 많이 벌어다 줄게. 들어보니까 요즘 아기 키울 때는 월 1,000만 원도 우습게 든다더라. 월 1,000? 지금 월급으로는 너무 모자라기는 할 것 같아. 아내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월급은 당시 초봉보다 조금 올라서 600 근처까지 되어 있었지만 월 1,000만 원에는 정말 너무 한참 모자랐죠.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돈 걱정은 절대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 1,000만 원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정말? 믿어도 돼? 당연하지. 나만 믿어. 내가 투잡 뛰어서 최대한 많이 돈 벌어다 가져다 줄게. 저는 절대로 제 처자식 입에서 돈 모자라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돈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려 했었던 것 같았고요. 그게 싫었던 저는 그날로 투잡할 수 있는 거리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제가 잘 몰랐고 부동산도 바로 성과가 나는 투자처는 아니었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제 업무만 알았던 저는 할 수 있는 부업이 많지 않아서 대리기사를 뛰어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미쳤냐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야, 네가 지금 월 600 가까이 벌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리까지 뛴다고? 왜? 와이프가 월 1,000원 있어야 애 키우기 좋다고 하더라고. 꼭 가져다 주고 싶어. 야, 네 와이프 좀 이상하다.
아무리 애를 키운다고 해도 그렇지. 그리고 아직 애 낳지도 않았고 겨우 하나잖아. 무슨 촌이 들어. 나중에라도 천이 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다 가져다 줄 거야. 야, 니네는 입대지 마. 내 마누라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야, 정말 이건 열려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냐? 열서방님? 진짜 장난 아니다. 너같이 좋은 서방님 만난 거 니네 와이프 알긴 아냐? 야, 쟤네 와이프 엄청 미인이잖아. 그런 미인하고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나도 그런 와이프랑 살면 대리라도 뛰어서 월천 벌어다 주겠다. 야, 재수 씨한테 걸리면 등짝 엄청 맞을 소리 아니냐, 그거? 지금 없잖아.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하는데 뭐. 친구들은 욕과 놀림, 장난을 섞어가며 말했지만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친구들의 걱정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했었죠. 하지만 아내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제가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당연히 처자식에게 넉넉할 정도의 돈을 벌어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라고 해서 반드시 돈 1,000을 가져다 준다고 다 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뭐 돈이 남으면 당연히 차분하게 저축해서 모으지 않을까 했죠. 저는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고 아내는 잘 쓰고 모으면 그게 우리의 미래의 보탬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비밀로 하고 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잡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저는 젊다고 처음에는 그리 힘들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가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게 이것저것 좋다는 걸 먹으라고 해주었죠. 자기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벌어서 우리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 아기 태어나면 정말 최고로만 해주면서 살자. 옷도 먹을 것도 전부 아주 최고급으로만 해줄 거야. 아내는 태어난 아기와 행복하게 살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저를 걱정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 도저히 제가 힘들다고 대리기사 일을 그만두겠다고는 못하겠더군요. 저는 아내의 그 얼굴과 점차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냈죠. 대리기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건당 대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를 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뛰면 짭짤하게 벌 수가 있죠. 저는 당시 월 1,000,000원을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퇴근하고 새벽까지도 계속 일을 했고 젊음만 믿고 모든 힘을 짜내서 일을 하고는 했죠. 그런데 대리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웃지 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평상시 대기업 직원으로 일하면서 아쉬운 소리 할 일이 뭐가 그리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대리기사를 하다 보니 정말 별 수모를 다 당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번화가 쪽에서 콜이 떠서 거기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술에 잔뜩 취한 어느 중년 남자였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평소 저한테 항상 슬슬 기면서 잘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저를 전혀 못 알아본 채였고 대리기사로 만난 제게 빨리 가라며 욕을 섞어서 재촉했습니다. 야, 빨리 가, 빨리! 운전 개같이 하지 말고! 너 내가 집 가는 거리까지 재서 잘못 운전하면, 너 죽는다. 알았어? 네. 저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볼까봐 황급히 후드를 쓰고 운전석에 탔습니다. 그 직원한테 평소에 그리 좋지 않게 대했기 때문에
만약 들킨다면 저희 회사에 알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 거래처 직원은 술에 취한 채로 뒷자리에서 거래처 욕을 해댔습니다. 그 사람 기준에서 거래처였으니까 저희 회사도 포함이었죠. 담당인 저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 욕을 쏟아내면서 그 직원은 쌍욕을 해댔고 저는 그걸 다 들어주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차 안에는 고약한 냄새가 가득하고 몸은 피곤하고 거래처 직원은 다름 아닌 저한테 욕을 해대고 참 고역이더군요. 손님 다 왔습니다. 야, 벌써? 네, 손님. 그 직원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차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후드를 푹 눌러쓰고는 얼굴을 가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팁을 주겠다며 저를 불러세웠고 비틀대면서 지갑을 꺼내 지폐를 꺼냈습니다. 월급도 적은 사람이 무슨 팁인지. 하지만 준다니 마다할 필요가 없었고 돈이 필요했던 저는 후드만 늘러쓴 채로 슬금슬금 그 사람 앞으로 갔습니다. 비틀대면서 지폐를 꺼내 저에게 준 그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뭐야,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너? 아닙니다, 손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순간 식은땀이 죽 흐르더라고요. 팁 몇 푼 받으려고 손님한테 괜히 가까이 갔다가 알아볼까봐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냥 뒤로 물러서서 급하게 돈만 받아서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뒤에서 연신 너 누구냐고 아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집에 와서 정말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당황한 채로 집에 들어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잠을 자던 아내가 나와서 신경질을 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들어와서 냉장고를 여닫어? 미안, 자고 있었지? 그래. 임신해서 지금 얼마나 예민하고 자기도 힘든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 배려가 없어? 미안해. 그게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제 사정을 아내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당시 임신해서 배가 잔뜩 불러져 있는 상태라 뭘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임신하면 여자들은 워낙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황스러웠던 일은 저 혼자 삼키기로 했습니다. 대리기사 일과 월급을 합쳐서 정말 많은 돈을 아내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승진하고 연봉은 더 높아졌고 거기에 대리까지 뛰니 거의 월 1,000에 가까운 돈을 가져다 줄 수 있었죠. 제가 대리기사 일과 회사 일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이 아내는 아기를 낳아서 육아 때문에 지쳐갔습니다. 아내는 독박 육아라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지만 저는 대리기사 일에 주말 낮에는 택배 알바까지 뛰면서 도저히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마저도 축나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아내는 제가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났고 결국 육아 도와주시는 시터 한 분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터 한 사람 쓰는 것만 해도 거의 월 200이 넘게 나가더라고요. 겨우 아기 하나 돌보는데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니 정말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집에 머물면서 육아를 도와서 돈을 아낄까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시 하던 대리기사나 다른 부업을 전부 그만두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게 뻔했죠.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어린 시절만 지나고 나면 시터를 종일 쓸 필요는 없을 테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환경이 좋아야 한다면서 월세가 정말 높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더욱이나 돈이 모자랐죠. 그렇게 몇 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부업의 종류를 바꾸면서도 저는 월 1,000은 가져다 주려고 계속 노력했죠. 아내는 그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저한테 돈이 너무 모자라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사실 그렇게 돈이 모자란 이유를 잘 모르겠더군요. 아니, 우리 회사 월급이 얼만데 돈이 모자라대? 하지만 김 과장 아기 하나뿐이잖아. 뭐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새는 돈이 많은 건지 뭔지. 팀장님이나 팀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아도 그랬죠. 사실 다른 동료들은 모두들 제가 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었기에 월 1,000만 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월급만 해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들 의아해했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리 집만 해도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인데 멀쩡하게 잘 쓰고 있어. 뭐 물론 저축이야 잘 못하긴 하지만 그거야 애들 과외하고 학원 보내느라 어쩔 도리가 없고. 그런데 김 과장은 아직 아기 어린이집 다닐 나이 아닌가? 네, 그런데 영어 어린이집인가 그런 걸 보낸다고 아내가 돈 모자란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런 거 다니면 주변 학부모나 애들한테 꿀리지 않게 잘해줘야 한다고요. 월세도 워낙 높고. 뭐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애 교육에 열삭인 타입이구만. 사실 애들 교육에 들이붓기 시작하면 밑 빠진 독이긴 하더라. 아니 그래도 우리 회사 월급이 모자라다는 건 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가계부를 보여달라고 할 마음은 없었어요. 어쨌든 집안 경제권은 아내에게 주기로 제가 결심한 바 있고 소비는 아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터 안 쓸 거야. 그래? 이제 당신이 하려고? 엄마가 와서 도와주신대. 엄마가 도와주면 나도 괜찮지 뭐. 여태까지 아내는 아이 육아가 힘들다며 종일 시터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도우러 와주신다니 참 반가운 일이었죠. 그간 장모님은 몸이 아프셔서 여러 가지로 아내가 신경을 써야 했고 그래서 시터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장모님 몸은 이제 괜찮으신 거지? 그동안 내가 엄마 엄청 좋은 거 해먹였잖아. 그래서 훨씬 나아졌어. 이제 나 도와줄 거래. 와이프는 빵긋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이를 먹었어도 아내는 여전히 하얗고 이뻤죠. 저는 이제 장모님이 와서 도와주시면 제 부담이 한결 덜어지겠구나. 아내도 돈 모자라다는 소리는 덜하겠구나 싶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웬걸,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장모님이 오신 이후로 오히려 돈 모자라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아예 저희 집에 입주하셔서 머물면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인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김서방, 정말 고생이 많아. 그런데 요즘 너무 살림 쪼들리는 거 아닌가? 네? 그게 무슨... 아니, 월 1,000만 원도 못 번다면서 요즘 애 기르면서 그 정도 돈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우리 애가 고생이 말이 아니야. 얼굴 상한 것 좀 보게나. 네?
아, 하지만 장모님, 월 1,000만 원이 저희 친구들도 흔히 보는 액수는 아닌데. 자네 친구들은 다 빈민층만 있나? 어찌 애들도 기를 텐데 월 1,000을 못 벌어와? 아휴, 저런. 대기업 다닌다더니 허풍 아니야? 장모님은 혀를 차시더군요. 저는 너무 피곤한데 제 상식과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는 장모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또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야. 사실 지금 우리 애 어린이집 보내는 것만도 한 달에 200이 드는데 거기다가 선생님한테 좀 잘 봐달라고 간식도 넣고 하면 올 100은 우습게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옷이랑 먹을 거랑 하면 아휴, 애한테만 500 넘게 들어가고 월세는 또 얼마나 높아. 나 결혼한 다음에 피부 관리 한 번도 못 받아서 그거라도 한 달에 한두 번 받으려면 거기에 또 돈 들고 운동 조금 하면 거기 또 돈 들고 사실 월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자 안 나게만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데. 아니, 정말이야? 그럼 여보, 내가 거짓말이라도 해서 당신 등골 빼먹으려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가족이에요. 서로 같이 벌고 쓰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세상에, 정말 요즘 물가 엄청나네. 그렇죠. 게다가 애한테 드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난 우리 애만큼은 정말 최고로 해주고 싶어서요. 그건 맞아. 맞는 말이지. 저는 저 어릴 적을 생각해내면서 다시 한번 아이에게 모든 것을 최고로 대우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되새겼습니다. 아내 역시 피부 관리며 운동이며 천역적보다 훨씬 더 호화롭게 다니도록 해주고 싶었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제가 가장으로 사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에 무리가 가고 있었지만 부업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평범한 직장인의 벌이는 월 1,000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는 커갔고 아내와 장모님이 돈이 모자란다는 우는 소리는 점점 더 심해져 갔죠. 아내는 슬퍼하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가방 하나도 제대로 못 산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아내가 너무 안쓰럽다면서 계속 저를 타박하고 능력에 대해 의심을 표하셨죠. 사실 남자로서는 그런 말들이 가장 크게 상처가 되는 건데 말입니다. 최대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내와 장모님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혼자 술을 마시고는 했죠. 밖에서 술을 마실 돈도 모자라서 저는 싸구려 백반집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추가로 시켜서 한 잔 마시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정을 제일 가까운 친구 한 명한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는데 혼자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가는 정말 환자가 되겠더라고요. 그 친구는 변호사라 워낙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제가 제정신인 건지 아닌 건지를 잘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야, 월 1,000만 원이 그렇게 수입이 작은 거냐?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내 와이프나 장모님이나 하나같이 돈이 그렇게 모자라다고 할 수가 있지? 어떡해. 애 하나야. 애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너 아직 애도 어린데 월 1,000이 모자란다고 한다고? 친구는 뭔가 심각한 얼굴이 되더군요. 직장 사람들과는 달리 그 친구는 저와 정말 친한 사이였고 그래서인지 더 심각하게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좀 이상한데? 월천이 애 하나 키우는데 모자랄 리가 없어. 너 와이프가 돈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니고? 확인 좀 해봐야 돼. 가계부 보여달라고 해봤어? 가계부는 따로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남자가 치사하게 어떻게 가계부 검사하겠다고 그러냐? 가계부 검사가 아니라 돈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대한 상의는 해야지. 네 와이프 가정이기도 하고 네 가정이기도 하잖아. 왜 말을 안 해? 해봤어. 그런데 와이프가 자기 적정하게 잘 쓰고 있다고 의심하는 거냐고 자꾸 상처받는 얼굴을 해서. 상처는 무슨 상처야. 서로 얘기 잘 해서 대화로 풀면 되는 거지. 헛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대화해봐. 아, 그런데 와이프 친정에 돈 셀 구석은 없는 거지? 돈 셀 구석? 그게 뭐야? 뭐 사업하는 남자 형제가 있다든지 장인어른이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거 말이야. 장인어른은 아예 안 계시는데. 순간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처남이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처남은 지방에 내려가 따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몇 번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죠. 아내나 장모님은 처남과 별로 교류가 없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남을 잘 몰랐죠. 하지만 그때 당시 처남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체 어떤 것인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처남이 사업을 하긴 해. 무슨 사업? 부동산 관련이라는데 난 잘 몰라. 위험한데. 너 한번 잘 알아봐. 그쪽으로 돈 새고 있을 가능성 엄청 높아. 너 여태까지 뼈 빠지게 일한 거 여태 제대로 모으지도 않고서 거기로 다 새버렸으면 어쩔 거야? 그럴 리가 있겠냐. 그래도 아내가 월 몇백씩은 적금 넣고 투자하고 그래서 돈 모자란다고 그렇게 말했었단 말이야. 말만 듣고 어떻게 알아. 너 한번 알아봐. 너 그거 마누라가 돈 작정하고 빼돌려서 친정에 밀어넣은 거면 내가 이혼 소송 알아봐 줄 수 있어.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월급을 받아 전부 아내가 카드를 가지고 썼고 저는 의식적으로라도 제 재정 상태를 알려고 하지 않아왔죠. 그게 마치 아내에 대한 불신의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다고 여겨져서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건 갑자기 왜 물어요? 그냥 친구가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투자를 잘해서 돈을 잘 모은다고 해서. 그 친구는 돈 잘 벌어다 주나 보죠. 그러니까 돈을 모을 것도 있었겠지. 제가 모은 돈이 얼마 되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갑자기 몹시 불쾌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끈질기게 물어보았습니다. 친구 월 800도 못 벌어. 그런데 잘 모았대. 당신은 지금 어디 투자하고 있어? 주식이랑 이것저것. 왜 자꾸 물어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 내가 벌어다 준 돈 어디다 쓰이나? 전부 당신 애 키우느라 쓰이고요. 뭐 월천 그까짓 거 누구 코에 붙인다고 모은 돈이 얼마나 되냐고 해요, 자꾸? 내 명의로 해놨어? 당연히 내 명의로 해놨죠. 그래야 투자할 때 돈 넣고 빼기가 편하니까. 그렇구나. 아내는 절대 말해주지 않으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있다고 직감하고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지갑과 신분증과 도장을 빼내서 다음날 회사 휴가를 내고 은행으로 가서 재정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증권사, 은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아내 앞으로는 마이너스 통장이 500만 원 있더군요.
제 앞으로도 아무런 돈이 없었고 마이너스 통장이 1,0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대출도 있었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 모든 신분증과 도장, 각종 서류들은 아내가 다 관리를 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 통장의 인출 내역과 입금, 송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이 아내가 자기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한 내역이었지만 살펴보던 중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처남이었습니다. 그제야 친구가 한 말이 사실인 게 드러났죠. 한 달에 1,000만 원.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몸이 부서져라 벌어온 그 돈이 죄다 처남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였습니다. 아마도 그것도 모자라서 제 앞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처남에게 줘버린 거였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장모가 있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근처 교양 있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엄마들과 어울려야 한다면서 집에 고급차와 찻잔들을 사다 놓고 낮에 함께 논다고 했죠. 장모 역시 거기에 끼어 앉아서 수다를 떤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 문을 열자 과연 안에서는 시끄럽게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기들은 방 한 구석에 몰아넣은 채로 아기 엄마로 보이는 여자들이 둘러앉아서 시끄럽게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척 봐도 비싸 보이는 케이크에 온갖 과자들이 쌓여 있었죠. 저는 이전에는 아내에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대로 다 사고 호화롭게 누리라고 해왔지만 제가 번 돈을 죄다 처남 밑으로 밀어넣은 게 확실해진 상황에서는 화가 울컥거리면서 치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그때 제가 목소리를 키워서 부르자 아기 엄마들이 저를 보고서는 놀라서 눈을 깜빡이더군요. 아내는 당황해서 일어나면서 저를 불렀어요. 아니 여보, 왜 벌써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아니, 어머, 자기 신랑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옷도 엄청나게 신경 써서 입고 온 아기 엄마들은 척 보기에도 아주 잘 사는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내가 주장해서 온 곳으로 월세가 엄청난 곳이었으니 당연했겠죠. 그 사람들의 눈빛에서 저를 얕잡아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 일을 해야 하고 그 후에는 대리기사 일과 부업에 시달리면서 저는 거의 노가다꾼이나 다름없이 많이 늙고 초췌해져 있었거든요. 아내는 제 옷은 전혀 챙겨주지 않아서 꼴이 아주 우스웠습니다. 셔츠 하나도 다려주지 않아서 구겨진 것을 그대로 입고 다녔으니까요. 제가 버티고 서 있으니 아기 엄마들은 눈치를 보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는 일어섰습니다. 아유, 뭐 할 말씀 있으신가 보다. 저희는 가볼게요. 그래요, 우리 가볼게요. 어머, 벌써 가시게요? 아내는 쩔쩔매면서 아기 엄마들을 배웅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이 아파트의 고급 커뮤니티 안에 끼고 싶어 했으니 당연하겠죠. 아내는 제게 돌아서서 어깨를 치면서 화를 내더군요. 왜 지금 시간에 들어와요? 돈 안 벌어? 아니,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꼴로 들어와 버리면 내가 애들 엄마 앞에서 뭐가 돼요? 여기 엄마들 남편 다 의사나 변호사란 말이야. 나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뭐가요? 대체 어제부터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내 이름 앞으로 된 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 다 뭐야? 아내는 순간 멈칫하더군요. 당황한 게 얼굴에 보였어요. 뭐냐뇨?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어? 내가 목욕병 환자라서 내가 나가서 만들었을까?
당신이 했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그럼 내 통장에서 처남한테 송금은 왜 했어? 그것까지 봤어요? 지금 보니까 나 의심해서 그런 거구나. 아내는 순간 큰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청순하고 가련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제부터 그렇게 그런 질문들 하고 오늘은 나가서 그런 걸 알아보고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동생한테 송금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애가 사업 어렵다고 빌려달라고 해서였고 바로 갚았어요.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울음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 사실 아내는 그 이전에도 제가 가계부 이야기를 꺼내면 이런 식으로 울고는 했죠. 자기를 의심하냐면서요. 하지만 거기에 더 이상 넘어가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었고 한두 번도 아니었어. 다 확인했어. 순간 아내의 얼굴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언제 울었냐는 듯이 표독스러운 얼굴이 되더군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장모님이 나왔습니다. 그러지 말게, 김서방. 그거 내가 아들한테 빌려달라고 해서 그런 거야. 뭐라고요, 장모님?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돈 잘 버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집안 사정을 모르는 척 해야 돼? 동생이 어려워서 휘청거리는데 자네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었나? 장모님은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장모님은 되려 제가 무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어려운 처남한테 먼저 돈 도와주겠다는 말은 못하고 오히려 도와줬다고 화를 낼 수가 있나?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간 벌어온 월 1,000만 원을 죄다 장모님 아드님 밑으로 넣어주신 겁니까? 누가 죄다 넣어줬다고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니요. 이건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처남이 부동산 사업한다고 했죠? 혹시 처남 명의로 전부 부동산 사놓고 빼돌리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무슨 말이에요, 여보? 내가 애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내가 돈 잘 벌 때까지는 쓸모가 있으니까 같이 있으려고 했겠지. 그 후에는 애 나한테 버리고 이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잘 생각해보니 아내와 장모님의 이상한 행태들이 하나씩 끼어 맞춰지기 시작하더군요. 아내는 원래도 돈을 많이 쓰는 타입이었고 결혼 전 친정에도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자기 집을 샀다고 자랑하더군요. 그리고 처남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서 장모님이 조만간 그쪽으로 갈 거라는 말도 들었었어요. 희한하죠. 저와 아내가 결혼한 후 갑자기 장모님은 번듯한 집이 생겼고 사업한다고 이름만 걸어둔 채 제대로 일도 못하고 지방을 떠돈다던 처남은 갑자기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워서 돈을 보내줬다는 말과는 달리 그동안 처남에게 대한 말은 자랑만 들어왔거든요. 저는 금융 서류들을 전부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빼앗긴 돈은 어쩔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돈을 내주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혼하자. 뭐라고요? 잠깐만요, 여보. 아니, 내가 동생한테 돈 말도 안 하고 보낸 건 잘못했어요. 잠깐만. 근데 급하게 그러지 말아요. 아니, 됐어. 이제 몇 년 동안 당신한테 속은 걸로 충분하니까. 김서방,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번 달부터 제 월급 못 쓰십니다. 이 집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해. 월세도 당신이 알아서 내고. 뭐?
당장 아파트의 월세만 몇백이었죠. 아내는 다급해져서 저를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징그러워져서 손을 빼버렸습니다. 아내는 급한 얼굴이 되어서 아이를 갑자기 데려와서 보여줬죠. 잠깐만요, 여보. 우리 애가 있잖아요. 애 때문이라도 이혼하면 안 되죠. 월급 안 주고 월세 내라고 하면 그냥 나가 앉으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저는 그저 흘깃 보기만 했습니다. 애는 당신이 가지든지 상관없어. 아무튼 오늘부로 월급은 손 못 대. 그리고 이혼 절차 들어갈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누가 도장을 찍어요? 나 안 해요! 미쳤어요? 당신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하지. 이혼 소송 당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변호사인 거 알지? 여보, 진심이에요? 그럼 가짜일 것 같아? 이게 전부?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 나왔습니다. 뒤에서 멍하니 서 있던 아내와 장모님이 화들짝 놀라며 제 뒤를 쫓아나왔지만 저는 곧장 내려와서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솔직히 아이 걱정은 되었지만 어차피 이혼하게 되면 저 여자는 아이를 저한테 버리고 떠날 게 뻔해서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친권 다툼을 하면서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다는 뜻을 비추면 아이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내를 믿었던 만큼 너무 충격적인 결과에 저도 머리가 띵했죠. 말은 그렇게 단호하게 하고 나왔지만 나오고 나서도 속으로 며칠이나 앓았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놓고서 거의 정신줄을 놓은 채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가까운 변호사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괜찮냐? 그냥. 참. 야, 너 내 얘기도 했냐? 지금 네 와이프한테서 나한테도 연락 왔다. 뭐?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앉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어나 앉아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고 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 네 수첩 뒤져서 내 연락처 찾아냈대. 그러더니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더라. 내가 너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여자는 처음 보겠네. 그래서? 당신이나 조심하라고 했지. 이혼 소송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형사, 민사로 갈 생각이나 하고 있으라고. 너 사기당한 거야, 이 자식아. 변호사 친구의 차가운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내와 장모님은 여태까지 제게 사기를 쳐온 거였죠. 저는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나의 친구가 말한 대로 호텔을 빠져나와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법정 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와 장모님은 저를 따라와서 한참이나 울고불고 하면서 빌어댔습니다. 아내는 결국 제가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여태까지 가져간 돈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각서와 함께 말이죠. 사실 속으로는 정말 끝까지 법정 싸움을 해서라도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처남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지만 제 심신이 더 피폐해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이미 제게 갚아야 하는 돈만으로도 아내와 장모님은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테니까요. 벌써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주인에게 독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러면서도 제게 서운하다는 듯이 굴었지만 저는 이제 경멸밖에 남지 않은 마음으로 그녀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예상대로 전 아내는 아이가 지겹다면서 저에게 키우라고 데려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엄마가 없이 자라야 하는 아이가 씁쓸했지만
제가 열심히 키운다면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었으니 괜찮았죠. 그 후로 저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재혼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의 와이프는 제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정말 소중하게 키워주고 있죠. 당시 마음 단단히 먹고 이혼을 했던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